이집트와 중국은 일일이 손으로 끌었지만 한국은 머리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여기 강제노역의 산물이라 불리는 인류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인데요.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피라미드는 인류 문명에 남긴 가장 경이로운 유산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 중에서도 약 4,500여 년 전 건설된 쿠푸왕의 대피라미드는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높이 약 146.5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석조물은 무려 3,000년 이상이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건축물로 남아있었죠. 여기에 투입된 돌이 약 23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평균 무게가 한 개당 2-3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부 합치면 500만 톤이 넘는 돌을 쌓아올린 셈인데, 이러한 엄청난 작업을 해낸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맨손과 등이었습니다. 도구라고 해봐야 지렛대와 경사로, 썰매와 밧줄 같은 원시적 수단들이 전부였지만, 이들은 압도적인 인력 동원과 조직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의 시작에는 파라오의 한마디가 있었을 겁니다. 나의 무덤으로 하늘에 닿는 집을 지으라. 이집트인들에게 피라미드는 그저 거대한 무덤이 아니라 신성한 영혼의 집이다,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때문에 국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어 피라미드 건설에 투입될 수 있었는데, 고고학자들은 쿠푸왕의 피라미드 하나를 짓는 데만 20여 년간 수만 명의 인력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피라미드 공사는 노예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보며 강제노역의 산물을 떠올리곤 합니다. 사실 기원전 2500년대에 약 2500만 톤에 이르는 돌을 어떻게 쌓아 올렸을까를 생각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노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대 고고학이 밝혀낸 사실들은 조금 다릅니다. 피라미드를 쌓은 주역들은 채찍에 몰린 노예들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상과 급여를 받던 숙련된 장인과 노동자 계층이었다는 겁니다. 피라미드 건설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노동자들의 무덤, 생활 유적과 기록들을 보면 이들이 나름의 임금을 받으며 일했음이 분명하니까요. 실제로 2010년 이집트 고고학 당국은 기자 피라미드 인근에서 피라미드 노동자들의 묘지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는데, 파라오의 무덤 곁에 노동자를 매장한 흔적은 그들이 천한 노예가 아니라 일정한 대우를 받은 인부였다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또한 발굴된 자료에 따르면 약 1만 명가량의 노동자들이 3개월 교대제로 투입되었으며, 이들을 먹이기 위해 하루에 소 21마리와 양 23마리가 희생되었다고 하죠. 건설 기간 동안 전국에서 식량과 인력이 조달되고, 숙련된 석공에서부터 목수, 운반인, 심지어 제빵사와 양조사에 이르는 다양한 지원 인력까지 조직적인 분업 체계가 가동됐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당시 국가 총동원 프로젝트로서 현대식으로 치면 토목공사와 물류, 식량 공급과 인사관리가 결합된 거대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라미드 건설 현장이 순탄하고 영광스럽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만 명이 장기간 돌을 나르고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작업에서는 사고와 부상이 끊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실제 노동자 유골들을 보면 영양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심한 관절염이나 골절 흔적이 많아 고강도 육체노동의 후유증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작업 도중 목숨을 잃었을 테지만 그들의 이름은 남지 않았죠. 어쨌든 고대 이집트인들은 맨손과 등으로 돌산을 옮기는 기적을 이루어냈고, 기술적으로는 단순한 돌더미일지는 몰라도 그 규모와 완성도는 인력 동원만으로 이룩한 인류사의 경이임에 틀림없습니다. 피라미드는 분명 손을 써서 이룬 위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똑똑하기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한국인들은 손이 아니라 머리로 기적의 건축물을 후손에 남겼습니다. 수원화성인데요. 1794년 조선의 젊은 임금 정조는 아버지 세도세자의 묘를 수원 인근으로 이장하고 그 주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계획 도시가 바로 수원 화성인데요. 정조는 이곳을 상업과 군사가 조화를 이루는 신도시로 구상했는데, 이는 기존의 산성 위주 방어 체계와 달리 평지의 도시 기능과 방어 기능을 겸비한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1794년 1월에 시작해 애초에 약 10년은 걸릴 거라 예상했지만 불과 2년 8개월, 즉 1796년 9월 초에 완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둘레 5.7km에 높이 5m의 성곽에 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작업이 2.8년 만에 끝났다는 것은 좀처럼 믿기 어려운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정약용이 개발한 신기계, 거중기 덕분입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새로운 과학기술을 국가 경영에 적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기술의 진보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이용후생의 신념을 갖고 있었고, 서양의 과학 지식을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구현하고자 노력했죠. 화성 축조를 준비하면서 정조는 그에게 당시 왕실도서관에 있던 각종 기술서들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서양 예수의 선교사들이 편찬한 기계공학 서적, 기기도서를 하사해 성 쌓는 데 필요한 새로운 장비를 고안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정약용은 이 책에 실린 도르래와 지뢰의 원리를 적극 활용해 조선식으로 재창조된 거중기를 비롯한 여러 건설 장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거중기는 여러 개의 활차, 즉 도르래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구인데 오늘날의 크레인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도 무거운 돌을 손쉽게 들어올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위아래로 8개의 도르래를 달아 작은 힘으로 큰 무게를 들어올리는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도르래 하나를 쓰면 무게가 절반으로, 2개를 쓰면 4분의 1의 힘으로도 들 수 있으니 8개를 쓰면 이론적으로 25배의 힘이 발휘됩니다. 쉽게 말해 몇 명만 투입해도 수십 명이 들어야 할 돌덩이를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밧줄에 걸린 하중을 분산시켜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장치까지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거대한 석재들을 거중기로 들어 올릴 때 무거운 돌이 허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밧줄이 여러 겹으로 감겨 서서히 풀리도록 설계된 덕분에 작업 안정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손에 꼽히는 대형 공사임에도 눈에 띄는 사고 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었죠. 이처럼 거중기의 도입은 혁신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몸을 썼다면 정약용은 머리를 써서 거중기와 물자 운반용 유형거 등을 발명했죠.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인력과 적은 비용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기술 측면에서도 수원 화성은 당대 최고 수준의 창의성이 녹아든 걸작이었습니다. 단순히 빨리 지은 것만이 아니라 기능과 미간을 모두 살린 과학적 성곽이었던 것이죠. 화성은 전통 한옥식 성곽 기술에 더해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군사건축까지 연구하여 장점만 취합해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벽은 직선이 아니라 완만한 곡선 형태로 축조됐는데 이는 곡선벽이 직선보다 충격을 잘 분산시켜 견고하다는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성벽 재료도 돌과 벽돌을 혼용해 강도를 높이고 미적인 효과까지 노렸습니다. 성곽 곳곳에는 봉돈, 공심돈, 옹성 등 당시 다른 어느 성에서도 보기 힘든 독창적인 방어시설이 배치됐는데요. 특히 성곽 건축의 꽃으로 불리는 수원 화성만의 특징인 공심도는 속이 빈 막루 구조로서 총포를 설치하고 사방을 관측하는 신개념 시설이었습니다. 정조는 화성 축조가 끝난 후 공사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화성 성역 의궤를 편찬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설계도와 공법, 인원과 비용 등 모든 사항이 빠짐없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록 덕분에 후대에 화성이 일부 훼손되었다가도 원형 그대로 복원될 수 있었죠. 머리가 아닌 몸으로 만든 인류 유산 중에는 중국의 만리장성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토목공사로 꼽히죠. 하늘에서도 보인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길고 긴 이 만리장성은 동쪽 바다에 면한 산해관에서 서쪽 사막의 자위관에 이르기까지 약 6,700km를 뻗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의 15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거리인데요. 만리장성은 단일왕조나 시기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춘추전국 시대부터 시작해 무려 2000년 이상 여러 왕조에 걸쳐 축조되고 개축되어 온 결과물입니다. 일관되게 북방의 외적 침입을 막고 중화 문명을 지키는 방파제를 세운 것이죠. 하지만 그 과업을 완수하는 방식은 각 시대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수백만 노동자의 피땀과 목숨 위에 세워진 거대한 장벽인 겁니다. 기원전 3세기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직후 그는 흩어져 있던 옛 장성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북방 유목민 흉노족의 남하를 막고자 거대한 성벽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명장 몽염에게 30만 대군을 이끌고 북쪽 변경을 정비하게 했고 곧이어 진나라 영토 북계를 따라 길게 성벽을 쌓도록 지시했습니다. 진나라의 전국 인구는 약 2천만 명, 그중 장정으로 동원 가능한 남자만 500만 명 가량이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50만 명 가량이 만리장성 공사에 징발됐습니다. 또 진시황은 자신의 거대한 능묘와 아방궁을 짓는 데에도 150만 명을 투입하고 각종 토목 사업에 300만 명을 부렸다고 하니 전국 남성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혹사시킨 격입니다. 천하를 통일했지만 만리장성 건설하느라 백성들의 반란이 이어져 건국 15년 만에 멸망하고 말죠. 이처럼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도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만리장성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 수나라, 북주, 명나라 등 수많은 왕조들이 각자의 만리장성 공사를 벌였으니까요. 기록을 보면 북주 시기에는 180만 명에 달하는 인력을 동원하여 장성을 쌓았고 수나라 때는 한 차례에 100만 명을 투입해 성벽을 축조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나라 역시 앞서 언급했듯 군사 30만 명과 죄인 등 민간인 50만 명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죄수들에게 4년간 장성에서 강제노역하도록 하는 등 형벌노동을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거대한 돌과 벽돌로 이루어진 폐허처럼 보이는 만리장성도 본래는 그 하나하나가 인간의 손으로 운반된 흙과 돌입니다. 황무지와 사막에선 흙을 다져 쌓고 산악지대에선 현지에서 캔 다듬은 돌을 이고 전하르면서 조금씩 성벽의 형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농민과 죄수, 병사들이 땀 흘려 흙을 다지고 돌덩이를 들어 올렸으며 식량과 물자를 다루는 보급대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죠. 아득히 먼 산마루 위에서 성벽을 쌓던 어느 이름 모를 인부는 저 아래 고향마을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언제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쌓인 성벽은 결국 자신이 돌아갈 고향과 자신을 단절한 거대한 장벽이 됐습니다. 한국인은 머리를 썼고 이집트인과 중국인을 손을 썼다라는 말, 어떤 건축물이 더 위대하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는 분명합니다. 한국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힘으로 적은 희생으로도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줬고, 피라미드와 만리장성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땀 흘려 쌓은 인내의 탑으로 인류의 집념과 단결력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